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2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이 1시간 21분. 웜에 소통하면서 그 3배짜리 얘기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시간을 어제 너무 많이 뺏었기 때문에 오늘은 40분대에 좀 끊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잃어버린 시간을 오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40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잠을 설치지 않을 방법을 택하라는 모건하우젤의 조언이나 조금 장이 빠졌다고 해도 좋은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처럼 채슬리 MPA는 오래 들고 갈 좋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 참 마음이 편합니다. 간만에 2일차 오매 불망 넘긴 날이네요 하셨고요. 우리 사장코어님께서 투자일기 지금 14일째 연속 적고 계신데 반도체가 빠지니 계좌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1등, 채슬리 랩이 2등, 사장코 3등 순으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1등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셨고요. 이렇게 매일 그렇게 내 계좌 수익률 일주일 단위로 매일매일도 한번 해보시고 일주일 단위나 결국은 한 달 단위로 어떻게 성과가 나왔는지 그렇게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전한 투자 문화를 가이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자라는 어린아이가 꿈을 가지고 정진해야 하는 것과 함께 독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다독보다는 사유하는 과정을 꼭 거치면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감정의 여유, 관계에서의 여백, 일과 인생을 너무 소진하지 않는 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저도 약간 위안이 되는 게 제가 책을 너무 느리게 읽어가지고 친구가 만화방 가서 1시간 만에 한 10권을 다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2권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보더니 외우냐고 그러더라고요. 만화책 외우고 있냐고. 제가 생각이 좀 많다 보니까 책 읽으면서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진도가 안 나가는 편인데 다독보다는 사유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런가? 저도 책 읽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 책 읽으면서 막 생각이 나면 그 책장에다가 옆에다가 막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로 투 원 저는 책도 보면 어떻게 보면 한 3시간 만에 다 읽을 책인데 거의 한 10시간 걸린 것 같아요. 읽으면서 메모하고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읽고 싶은데 좋은 책을 좀 많이 읽고 싶은데 많이는 못 읽고 한번 보면 그래도 곱씹으면서 읽기 때문에 좀 담겨져 있는 의미를 좀 많이 습득하는 것 같긴 한데 좀 빨리 읽으면서 한 2번, 3번 읽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달리는 말이 쉴 때 다시 일어나 달릴 말인지 확인하고 올라타라는 말씀 잘 새겨두겠습니다 하셨고요. 3배짜리 설명하시는 거 진심이 느껴져서 숙연해지네요. 자극에 한번 노출이 되면 순한 맛에서는 만족을 못하죠. 그럴 때는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3배는 무섭습니다. 공짜는 없다. 그쵸? 대학생 2 아들이 몇 년 뒤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가 먼저 AI로 인한 변화를 직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노력이 아이들에게 발판이 되기를 부모로서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도 채슬리를 열심히 듣고 공부합니다. 벌써 옛날에 한 100년대쯤 이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공장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찰리 채플린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기계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그 다음에 뭐
그러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소비할 사람이 없어지면서 자본주의는 다시 망하게 된다. 네, 그런 논리들도 있긴 했었는데, 실제로는 보면 우리 삶이 되게 윤택해졌어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그런 또 새로운 생산성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코딩도 배우고 뭐 이러면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또 4차 산업혁명, 그죠? 5차, 6차, 7차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AI가 도입되기 전에 좀 많은 노동 시간이 투입됐던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지긴 할 겁니다. 없어지긴 할 건데, 또 새로운 기술 발전과 거기에 맞는 일자리가 또 탄생할 겁니다. 올해 시총 3위는 누가 될 것인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현대차가 적토마 같이 매섭게 올라오네요. 오대리님 코멘트처럼 아직은 숫자는 가늠하기 어렵고 내러티브로 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쉴 때 다시 올라타야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투자자로서의 근육을 잘 키워야겠습니다 하셨고요. 달리는 말이 아닌 천리말을 타고 현명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미나이에게 스판덱스 관련하여 질문했습니다. 짝수에 스포츠 이벤트가 있는 경우 스판덱스 매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등과 관련하여 상반기에 스판덱스 주문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전적으로 제미나이 의견입니다. 제미나이는 저의 최고의 참모입니다. 26년 공식 스폰서는 아디다스인 듯 합니다. 올해는 참가 국가 수도 늘어나고 경기 수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증가했고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또 증가. 참 좋은 의견 얘기해 주셨습니다. 코알라님이 대댓글로 최근 중국에서 스판덱스 기업의 주가가 올랐다던데 공급 측 요인뿐만 아니라 수요 측 요인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우리 왕 박사가 어제 그저께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 관련 기업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우리 왕 박사 참 대단합니다. 올바르고 행복한 투자를 하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말씀과 좋은 세 가지 감으로 다가오네요. 감사와 감동과 그리고 감내. 작년부터 계속 감 시리즈다, 그죠? 네, 제가 작년에 여름에 감 떨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감 보내주시고 해서 계속 감 좀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3배짜리 쳐다도 보지 않기로 감 잡고 갑니다 하셨습니다. 네. 어제 KRX 장 끝나고 NXT 장 완전 꼬라지가 엉망입니다. 어제 그랬었죠. 친절함은 사람 사이를 부드럽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전 머리로는 다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지난 일요일에 삼성병원에서 하는 연수 강좌에 다녀왔는데 AI가 의료 영역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조만간 의사가 처방하는 치료용 앱이 한국 파마를 통해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빅파마 이러듯이 한국의 여러 제약회사들이나 이런 파머시를 통해서 출시 예정된다는 거죠. 이제 의사가 약물뿐만 아니라 앱도 처방하면서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환자 케어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AI에 의해 의사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차원에서 오히려 확장될 것 같기도 합니다. AI 속도도 빠르고 범위도 상상 이상으로 넓어서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저희 또 펀드 매니저들도 뭡니까? 이 AI가 빠르게 세계적인 퀀트 베이스의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이 AI를 많이 활용하는 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되게 편해졌어요. 예, 제미나이나 챗GPT를 통해서 여러 가지 리서치 좀 필요한 거 있대요. 필요한 거 뭐 물어보면 뭐 새벽 2시가 됐던 밤 12시가 됐던 물어보면 짝깍짝깍 바로. 애티튜드가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물어보면 아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러고 답변 다 해놓고 혹시 이런 걸로 또 추가 답변 드릴까요 하면서 네, 아주 친절합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어떤 분야든 이 엑스퍼트 전문가들은 더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이 AI로부터 스포트를 더 받으니까.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이 AI와 관련된 포럼에서 제 앞에 발표하셨던 아산병원에 계신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 실제로 이 AI를 통해서 엑스레이 판독하는 거, 내가 놓칠 수도 있는 걸 잘 잡아주더라. 그러면 AI가 이렇게 잡아준 걸 전문가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AI로 인해서 이 엑스퍼트 부류는 더욱더 더 강화된다고 봅니다. 그 전문가로서의 어떤 퍼포먼스가 훨씬 더 강화되는, 영어로 하면 뭐 enhanced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TF 주의해서 가입해야 한다는 정보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퇴직연금하고 법인자금도 운영하십니까? 저희 법인자금 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법인자금도 하셔야죠. 실제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랑 협업을 하는 회사에서도 법인자금들 저희한테 많이 맡깁니다. 왜냐면 법인자금, 여유자금을 은행에 넣어놔봐야 그것도 손해잖아요. ETF 강의는 없어진 건가요? 전에는 고정 링크에 항상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고정 링크에다가 좀 다시 달아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장기 채권 금리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24년 12월에 국고채 30년 ETF, 미국채 30년 ETF 매입했는데 금리 인하가 예상과는 달라서 손실폭이 자꾸 커지네요 하셨습니다. 지난 10월에 신한 랩 가입할 때 채권 ETF 손절을 하고 랩을 추가 가입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뒀더니 손실률이 더 올라가네요. 네. 랩은 수익 나오고 그죠? 이 30년 ETF나 이런 부분도 레버리지가 아니니까 사실 그냥 계속 버티고 있으시면 나중에 결국은 금리 떨어지면서 이익이 날 건데 금리도 마찬가지잖아요. 22년 말하고 그때 이거 뭐 미국 국채 30년 이런 거 3배짜리 TLT하고 TMF 3배짜리가 TMF였나요?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왜 3배짜리를 하면 안 되는지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 많이 주식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건데 그 10개 가지고 10개 다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네, 분산을 하는 이유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확신을 해도 어떨 때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3배짜리는 한 번 틀리면 누가 저거 해놓으셨는데 밑에 우리 김종수님이 아이온큐 레버리지가 상폐된 기억이 맞나요? 그때 숨떡했어요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판단이 틀렸을 때 장기적으로는 맞을 수 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봐봐 결국 올라갔잖아. 나중에 그럴 수는 있는데 이 3배짜리로 해서 33%만 빠지면
그 ETF 청산돼서 없어집니다. 빵 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 3배짜리는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장기채에 들어가는 거 3배짜리를 추천하면서 그게 뭔 대단한 내가 노하우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막말로 겁도 없이 참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 추천하시는 분 보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가 틀릴 수 있잖아요. 내가 장기적으로 맞을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3배짜리는 웬만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IBK에서 체이슬리 랩 1인 가입하고 왔습니다. 모집 기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상시 모집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주식이 바로 자동 매수되는 게 신기했습니다. 랩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매매되는지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랩 가입을 해놓고 실제로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시면 배우는 게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어제 이어 다시 친절한 곳으로 돈이 흐른다는 의미를 살펴보는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게 그러는 건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는 미국이 어쨌든 친절한 나라라고 믿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금융시장으로 전 세계 돈이 몰려 들어왔던 것 같은데 요즘 미국이 전 세계로 불편한 모습을 보이니 여행객도 줄어들고 이민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국 시민조차도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는 등 셀 아메리카라며 오늘 시장에서도 셀오프 현상이 나타나 많이 하락했네요.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람이 몰려야 돈이 몰리는 건데 말입니다. 전무님의 이러한 미국 시장의 새 그림은 어떻게 그리시고 계시는지요? 정확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국의 가장 장점이 저는 포용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종의 도가니라고 할 정도로 독일 사람, 러시아 사람, 아시아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다 들어와 있잖아요. 다 들어와서 그리고 미국식 자본주의가 물론 그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느 사회나 차별이 있게 돼 마련인데 그래도 전체적인 그 나라의 사회 문화가 일단은 포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스타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면 자기 집 앞 마당은 치워야 돼요. 자기 집 앞 마당을 안 치우면 벌금도 내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어학연수 갔을 때 뒤에 따라 들어가는데 문을 잡아주고 그리고 길에서 모르는데 하이 하면서 인사하고 되게 친절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게 지금 트럼프의 약간 매드맨 전략이잖아요. 미친놈 전략으로 확 질러놓고 협상용으로 쓰는 거긴 한데 그렇게 진짜 계속 그렇게 가면 미국이 고립되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이 몰락이 올 수가 있는데 미국 전체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는 포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계속 저렇게 나가면 미국의 사회가 트럼프를 결국은 내쫓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이 안 됐던 것도 그래서 그랬지 않았나 생각했거든요. 2020년에. 물론 코로나가 터지면서 실업률이 17%가 넘어서는 상태에서 재선 선거를 했기 때문에 졌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자국 온리 요즘 뭐 돈로주의 뭐 이러면서 너무 고립주의, 폐쇄주의로 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자본가들이 트럼프를 더 이상 미국의 어떤 지도자로 놔두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메이커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 하면서 약간 중국 때문에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예전에 좀 이렇게 카트 대통령 되게 좋으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 싸움닭을 일단은 미국의 자본가들이 이 싸움닭을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중국을 제대로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아니 중국만 견제하면 되지 왜 유럽하고 그렇게 다 우방국들하고 저렇게 척을 지려고 하지? 만약에 저 모습이 계속되면 유럽이 더더욱 단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케이스로 가면 1930년대처럼 대공황처럼 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작년에도 봤지 않습니까? 결국은 협상용이었지.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 타코. 이번에도 결국은 타코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의 모습이 그런 노이즈 때문에 좀 밀렸다가 결국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땡땡땡 분이 3배짜리 ETF로 100억 수익 인정한 거 미국 주식 카페 화제예요. 그분은 나름대로 룰도 있고 수익률도 좋더라고요. 하셨는데 우리가 카지노에 보면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슬롯머신 내가 해가지고 와 잭팟 터뜨렸다고 사진 찍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잭팟을 터뜨린 분이 와 내가 야 이거 5달러짜리 1달러짜리 넣어가지고 20억 50억 벌었다. 로또도 마찬가지죠. 로또도 마찬가지로 와 내가 30억짜리 뭐 100억짜리 당첨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로또 계속 하면 됩니까? 와 로또가 야 이걸로 야 그 5달러 해가지고 내가 100억 벌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실 수는 있지만 저는 그분조차도 지금 뭐 5년 새 10억이 100억 됐다는 그분조차도 계속 이 3배짜리 매매 그걸 계속 만약에 하게 되잖아요. 저는 너무나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저주가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10번 중에 한 번 틀리면 다 날리게 되니까요. 3배짜리 매매 금지를 하면 외국인 계좌로 할 겁니다. 뭐 CFD 계좌를 하든 뭘 하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그 3배짜리가 주문이 안 들어가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인의 영역이 아닌 전문가의 영역이라서 과감하게 위임을 진행했습니다 하셨고요. 문의합니다. 매수자가 누구인가를 보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요즘 일주일 정도를 보면 기타 법인이 매수만 하는데 이것은 지주회사들의 자사주 매입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왜 매수를 꾸준히 하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상법 개정이 되고 이러면 만약에 회사의 자산이 100억인데 지금 PBR 0.4, 40억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거 되면 이제 정상화 되잖아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무슨 간담회 하신 거 제가 좀 봤었는데요. 거기서도 주가지수 5천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이 그동안에 디스카운트 됐던 요인들 중에서 한국 시장을 디스카운트 만들었던 요인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100억짜리인데 지금 40억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정상화된다고 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대주주뿐만 아니에요. 소액주주도
빨리 이 주식을 알받게 해야죠. 왜냐면 40억짜리가 다 100억 될 건데. 예, 그러면 대주주가 가장 먼저 알 겁니다. 그러면 기타 법인, 그게 자기 회사 자사주 매입이든 아니면 다른 법인을 통해서든 사야죠. 계속 기타 법인 매수가 저는 계속 올해 내년까지 정말 정상화될 때까지 기타 법인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자,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테슬라 맞설 유일한 기업은 현대차뿐, KB증권 80만원 간다 라는 리포트인데, 요즘 KB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도 잘 맞췄어요. 피지컬 AI 시대가 떠오르며 테슬라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현대차 그룹이 지목됐다. 현대차가 보유한 제조 기술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이 결합해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분석인데, KB증권은 21일 현대차에 대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생산성 혁신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해서 80만원으로 제시했고요. 강성진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서 현대차는 피지컬 AI 시장에서 테슬라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라고 밝히면서 목표 시가총액을 164조로 평가를 했고요. 이는 기존 자동차 사업 가치 69조 플러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 35조, 그리고 휴머노이드를 활용한 자율주행 파운드리 비즈니스 확장 가치를 60조, 이렇게 합산한 수치입니다. 현대차가 단순 제조사를 넘어서 자율주행 파운드리 완성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그는 구글의 제미나이 로보틱스 AI와 협업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두루 갖췄다면서 이런 강점을 가진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과 테슬라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잠재력에 주목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한 128조로 평가를 하고 있네요. 향후 10년간 OECD와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가 약 1억 1천만 명 감소함에 따라서 2035년에는 연간 96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960만 대, 1000만 대. 우리가 자동차가 1년에 8천만 대 정도 팔리지 않나요? 도요타가 한 1100만 대였고, 그죠? 폭스바겐 900만 대, 현대차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한 2000만 대에서 많이 팔릴 때는 2500만 대, 미국에서 1500만 대, 하니까 한 8000만 대 팔린다고 하면 2035년 됐을 때 연간 96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충분히 팔릴 수 있다고 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 시장의 한 15.6%를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가정했네요. 한 150만 대. 이에 따라서 2035년에 예상 매출액을 2,883억 달러, 약 400조, 영업이익은 한 62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영업이익도 뭐 15%로 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무리한 숫자는 아닌데, 62조를 벌게 되면 2035년도 되면 이 회사의 가치가 10배 곱해도 600조 되는 거다, 그죠? 휴머노이드 도입에 따른 생산성 혁신 효과도 구체적으로 제시됐고요. 휴머노이드 한 대는 24시간 3교대 근무가 가능해서 사람 대비 3배의 생산성을 냅니다. 현대차가 10만 대의 휴머노이드를 생산 라인에 투입할 경우에 생산 능력은 현재보다 4배나 확대될 거고요. 로봇 단가 하락과 맞물려서 원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고요. 현재 글로벌 상위 20개 완성업체
중에서 휴머노이드 대량 도입 비전을 명확히 한 곳은 현대차와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자, 이러한 혁신을 반영한 현대차 실적 향상도 예고했는데 현대차 영업이익이 2030년에는 11조 7천억 원에서 2036년이 되면 24조 5천억, 24조 5천억으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아울러 현대차의 중장기 적정 시가총액은 200조 원을 상회하는 한 229조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장기적인 그림을 제시해 줬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실적 개선 효과는 최소한 3년 뒤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고요. 계속 강세장이 유지되면 주가가 단단하게 버티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또 뭐 별의별 일 다 생기잖아요. 뭐 코로나도 있었고 22년에는 이 지금 2년마다 22년에는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24년에서 25년 넘어올 때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스토리로 올라가는 주식들은 트레이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적하고 연관없이 올라가는 주식은 반드시 그냥 싸게 살 기회를 줍니다. 저는 지금은 21년도에 위메이드하고 비슷하게 위메이드도 그때 NFT하고 메타버스 나오면서 4개월 만에 거의 뭐 한 9배 올랐었거든요. 네, 주식 시장이 그렇게 좀 어떤 신기술에 열광을 합니다. 주식 시장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보니까 위로 얼만큼 주가가 갈지는 모릅니다. 보통 이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바이지만 결국은 좀 장기적으로는 보면 여기서는 좀 박스권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자, 대한항공도 이젠 방산 테마주 블랙호크 무인기 승부라고 되어 있고요. 대형 수주 힘입어서 항공우주사업 5년 적자 끊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부산 강서구 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에서 정비사들이 이 블랙호크로 불리는 UH-60 헬기의 창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여객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방위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데,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항공우주사업본부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방산 부문이 실질적인 수익원으로 부상을 했고요. 유가와 환율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한 여객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방산 육성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4,713억, 영업이익은 165억을 기록했고요. 4분기 실적을 합산할 경우에는 연간 매출이 한 7,700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코로나와 대형 수주 부재로 인해서 5년 연속 적자를 이어왔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사업 부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16조 5천억 원의 5% 안팎에 불과하지만 적자 고리를 끊고 돈 버는 사업부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흑자 전환의 배경에는 대형 수주가 있었는데, 지난해 우리 군의 블랙호크 헬기 36대를 최신화하는 성능 개량 사업에 8천억 원 수주 받았고요. LIG 넥스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전자전기 블락 -1
체계 개발 사업 1조 6천억 원도 따냈고요. 두 사업에서만 2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를 확보했습니다. 핵심 성장 축은 MRO, 정비, 개조,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까지. 그걸 MROU라고 하군요. U가 업그레이드군요. 이것과 무인기인데, 대한항공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군용기 정비 기지인 부산 테크센터를 거점으로 글로벌 MROU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 항공기 도입 비용의 약 70%가 향후 3-40년간 유지 보수 비용으로 발생하는 만큼 MROU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글로벌 MROU 시장은 2024년에 1039억 달러, 약 140조 원에서 2034년에는 167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고요. 올해 최대 관심사는 방산 부문 매출의 1조 원 돌파 여부인데, IM증권은 무인기와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 경쟁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2026년부터 외형 성장이 본격화해서 연간 매출 1조 2천억 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현대로템도 사실 차량 방산 정말 별 볼 일 없다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죠? 그러고 뭐 우리나라 방산이 참 이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참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된 거 생각해 보면 참 세상에는 그죠? 모든 면에 있어서 명과 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트럼프 때문에 못 살겠대. 못 살겠네. 그린란드 압박에 비트코인 89,000달러 붕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가상화폐 일제히 대폭락, 브레이킹 뉴스 이런 식으로 AI 이미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따라서 지금 그린란드를 둘러싼 이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5% 가까이 급락했고요. 뭐 얼마 갔다 뭐 밑에 내용 그냥 쭉 스킵하고요. 비트코인은 비롯한 가상화폐의 급락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그린란드 사태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렸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린란드에 파병한 지금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이렇게 유럽 8개국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죠.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10%, 또 6월 1일부터는 25%. 자, 이게 작년에 있었던 레파토리가 그대로 또 반복되는데도 네, 시장은 또 흔들립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EU는 EU대로 930억 유로 규모의 대미 관세 부과로 즉각 맞서고 있고, 이날 미국 증시도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제히 내렸고요. 다우가 1.76, S&P 500이 2.06, 나스닥이 2.39% 하락을 했고, 특히 나스닥은 기술주 급락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하락은 나스닥이 3% 이상 급락을 하는데, 어제 보면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엔화를 봐야 되죠. 예,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엔화 가치가 급등하는가, 네, 그 부분이 좀 중요한데 엔화가 얌전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시장이 작년 트럼프 관세 때에 보였던 그런 약간은 펜더름, 네,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자, 반도체 거인 삼성 화려한 부활 영업이익이 연 100조, 더 이상 꿈은 아니다. 네, 최근에 계속 전자 주가가 강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본실적 발표가 있죠.
하이닉스도 같은 날 발표합니다. 네, 그때까지는 아마 단단하게 좀 주가가 버틸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 얘기고,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 구매 담당 임원은 슈퍼갑이었는데 지금은 180도 달라졌고요. 전형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셀러스 마켓이 된 거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하지 않으려 해서 애간장을 태운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지금 디램 값이 뛰어서 이고요. 이 때문에 빅테크 측에서 디램 확정 물량 커미트먼트가 필요하다면서 삼성전자를 찾아서 통사정하는 진풍경도 펼쳐지고 있고요. 빅테크 구매 담당자가 분기 공급 물량을 확정 지으려고 영업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 우리가 살 건데, 네, 사는 고객인데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고 싶다. 네, 사는 사람이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경기 평택 일대 비즈니스 호텔도 빈방 찾기가 쉽지 않고요. 물량 배정이나 라인 점검 때문에 빅테크 구매, 기술, 공정 담당자의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하루 이틀 단기 숙박 수요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3에서 7일가량 체류하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그쪽 호텔 관계자가 얘기했답니다. 반도체 산업이 유례없는 이 하이퍼불, 초강세장에 진입하면서 전자가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요. 지난해 4분기 매출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한국 기업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AI발 구조적 변화에 따른 강세장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개선됐다는 진단인데, 승부처인 HBM에서도 하이닉스를 맹추격 중이고요. 올해 메모리 시장 최대 격전지 HBM4에서 전자가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도 점쳐집니다. 다만 장밋빛 전망에 도취할 때가 아니라는 시각도 많은데, AI 인프라 투자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만큼 공급 부족 이유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고요. 아픈 손가락, 파운드리 부진과 디램 가격 급등에 따른 IT 기기 수요 둔화도 변수로 지목이 됩니다. 전자는 지난해 4분기 잠정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7% 증가한 93조, 영업이익은 20.8% 늘어나 20조 원을 집계했다고 밝혔고요. 영업이익이 208%입니다. 208%. 증권사 평균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한국기업 최고 기록입니다. 25년 한 해 영업이익은 33% 증가한 43조 5,300억. 2018년도에 그죠? 58조 8천억 영업이익 났었죠. 자, 매출은 10.6% 증가한 332조로 잠정 집계됐고, 연간 매출은 3년 만에 최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자, 부활의 첫 번째 동력은 학습에서 지금 추론으로 AI 수요 구조 변화인데, 트레이닝에서 인프런스로 추론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최근 AI는 기술 실험 단계를 넘어서 돈이 되는 서비스 인프라로 변곡점을 맞았다는 진단이고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일정 수준 성능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AI는 학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검색, 광고, 추천, 고객 응대, 기존 서비스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도구로 고도화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맞서서 기업도 AI 학습에 대한 대규모 투자보다는 비용 절감과 효율 개선 효과를 즉각 기대할 수 있는 AI 활용에 집중을 했고요. 검색, 추천, 광고, 콜센터, 에이전트 등에서 AI 추론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결과 AI 추론은 효율성 개선을 위한 필수 지출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런 변화는 반도체 산업 속성도 바꿔놨고요. AI 학습을 위한 칩 수요는 대규모 모델을 만들 때 집중적 일회성으로 발생했고, 이 때문에 학습 관련 수요가 AI 시장을 주도할 때는 모델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이 캐펙스 변동성이 컸는데, 반면에 추론 관련 칩 수요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군요. 서비스가 운영되는 한 24시간 칩이 필요하고 추론으로 AI 설비 투자 무게 중심이 옮겨가자 반도체 칩 수요 변동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진단입니다. 무엇보다도 메모리 칩 저변이 확대가 됐는데 학습을 위한 반도체 칩 수요가 AI 시장을 주도할 때는 HBM처럼 특정 고부가 제품의 수요가 집중이 됐고요. AI 추론을 위해서는 서버 D램과 고용량 DDR5, 모바일 LPDDR 등이 필요해서 수요 저변이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AI 추론은 메모리 접근 속도와 동시 처리 능력이 성능을 좌우하는데 대규모 추론 서비스에서는 한 서버가 동시에 수천 건의 요청을 처리하므로 서버 D램과 고용량 DDR5를 통해서 충분한 메모리 공간과 대역폭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지연, 레이턴시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HBM은 비용과 용량 제약으로 모든 추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요. 결국 범용 D램이 이 추론 인프라 기반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PC, 차량 등 온디바이스 AI 확산으로 전력 효율과 저전력이 핵심인 모바일 LPDDR 수요도 급증했군요. 이는 HBM식 경쟁에서 상대적 열의에 놓여 있던 전자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분석이 됐고 HBM 비중이 낮더라도 D램 제품 믹스 조합 개선에 따른 이 평균 판매 가격 ASP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버 D램과 DDR5는 공정 난도가 높고 단위당 용량이 커서 기존 DDR4나 저용량 모바일 D램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AI 추론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올라가자 빅테크 등 고객사는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었고 이는 전자 가격 협상력 제고로 이어졌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전자 월 D램 생산 능력 65만 장 가운데 77%가 범용 D램이고요. HBM보다 가성비가 좋은 GDDR7 그리고 LPDDR5X 등이 AI 서버에 채택되면서 주문이 쏟아졌고요. 메모리 3사가 HBM 생산에 주력해 범용 D램 공급 병목이 심화한 덕도 봤습니다. 이런 요인이 맞물려서 지난해 4분기에 이 D램 평균 판매 가격이 50% 이상 뜀박질했습니다. 자, 전자의 지금 실적 추이인데요. 보시면 2022년입니다. 300조 매출에 한 44조 이익이 났고요. 그러고 나서 23년에 뚝 떨어지는데 반도체는 항상 1년을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22년에 박살났고 24년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24년, 25년 네, 이렇게 쭉 회복을 하고 있고 올해 또 영업이익이 지금 100조 얘기 나오고 있죠. 작년에 43조 5천억인데 올해 100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단박에 15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부활의 동력의 두 번째는 HBM 공정의 재설계인데 전자가 하이닉스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 HBM 시장에서도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고요. 자, 시장에서는 올해 전자의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이 30%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삼성이 HBM3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한편 HBM4에서도 엔비디아 등 빅테크 공급망에 안착하는 게 목표인데 HBM은 측정 난도에 따라서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수준으로 개발해왔고요. 5세대가 HBM3E입니다. 그리고 HBM4는 6세대 제품이고 전자는 지난해 구글 AMD에다가 HBM3E 공급에 성공했고요. 올해는 엔비디아와 구글의 차세대 HBM4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대 승부처가 엔비디아 HBM4 공급망인데 엔비디아가 올 연말 내놓을 AI 칩인 이 베라 루빈에는 대당 HBM4가 8개가 들어가는데요. 당초 HBM4 양산 시점은 올 1분기로 점쳐졌으나
최근에 2분기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시각이 많고요. 엔비디아가 HBM4 요구 성능을 상향한 뒤에 양산 전의 검증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고, 전자와 닉스 모두 이미 엔비디아에다가 이 HBM4 유상 샘플을 공급했고요. 혹독한 기술 검증을 받는 단계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엔비디아가 전송 속도 기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전자가 닉스보다 앞서서 HBM4부터 이 1C 공정으로 퀀텀 점프를 노린 덕분에 품질 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금 진단하고 있고요. HBM4에서 1C 공정 적용은 단순한 미세화가 아니라 D램 이 다이, 베이스 다이라고 하죠. 이 다이부터 측정과 전력 열 구조까지 제조 공정 전반을 재설계했다는 의미에 가깝고, 특히 HBM4처럼 AI 칩 처리 속도가 높아질수록 신호는 더 빨리 오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배선의 저항과 정기적 간섭 그리고 발열이 문제로 떠오르는데, 이 1C 공정은 회로를 더 미세하게 만들어서 신호가 이동해야 할 거리를 줄이고 불필요한 정기적 부담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신호가 더 또렷해지고 지연이 줄어 같은 속도에서도 전력 소모와 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렌드포스는 1C D램과 자체 파운드리 베이스 다이로 기술을 선점한 삼성이 가장 품질 테스트를 먼저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기사가 되게 기네요. 근데 중요한 기사니까 이것도 안 읽을 수가 없네. 아유, 시간이 40분에 못 끊고 또 초과되는데, 자, 그 다음에 아픈 손가락 이 파운드리고, 그죠? 이 파운드리가 여기 보면 테슬라로부터 저걸 받고, 지금 일각에서는 전자가 차세대 격전지 2나노 선단 공정 양산에서 TSMC 대비해서 유의미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신중한 시선도 던지고 있는데, 삼성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는 지난해 1분기, 2분기에 각각 2조 원대 영업 손실을 냈지만 3분기와 4분기에는 적자를 8천억 원 미만으로 줄였을 것으로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은 파운드리 산업의 차세대 격전지인데, 삼성이 파운드리 자신감을 갖는 배경 중에 하나가 세계 최초로 적용한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이죠. 미세 공정 난제 중 하나가 터널링인데, 전류가 지나다니는 트랜지스터 채널 길이가 너무 짧아지다 보니 의도치 않게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이 누설 전류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는 몇 세대 발전을 거쳐서 초미세 공정의 신기술이 집약이 됐고, 전류가 지나다니는 게이트가 채널 내면을 둘러싸고요. 이 내면에서 전류 흐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더욱 개선되고, 전자는 TSMC보다도 앞서서 이 3나노 공정부터 GAA를 적용했습니다. 삼성이 3나노 공정부터 숱한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2나노부터 GAA를 적용하는 이 TSMC와 겨뤄볼만 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자, 시각은 엇갈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지금 2나노 수율이 40에서 50% 수준이라고 하고요. 지난해 초 30%에 머무르던 수율을 크게 끌어올린 것이긴 하지만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TSMC하고는 또 격차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50%면 10개 만들어서 5개는 버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테슬라 등 저가 수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TSMC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파운드리 생태계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마지막은 IT 제품 가격 상승, 원가가 부메랑이 돼서 이렇게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 IT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결국은 수요가 또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가 뒤에 적혀 있었습니다.
자, 가장 친한 친구 네이버의 배신이라는 기사인데 저는 X세대입니다. X세대를 아우르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모바일을 다 경험했다는 점이죠. 학창시절 원고지로 과제를 써냈고 워드 프로세스를 잠깐 이용했습니다. 이후 PC와 노트북을 거쳐서 지금은 모든 업무를 모바일로 처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X세대 서태지 씨가 데뷔했을 때 이때가 1990 잠깐만요. 서태지 씨가 데뷔했던 게 1992년 뭐 요때였던가요? 예. 91년, 92년 요때입니다. 그리고 72년생이셨던 것 같은데. 자, 또 하나 네이버는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네이버는 한국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끈 주역입니다. 모르는 게 생겼을 때 책을 뒤적거릴 필요가 없도록 이끌었죠. 네이버 녹색창은 그야말로 만물 박사였습니다. K-디지털을 호령했던 네이버는 AI 시대에도 강자로 인정을 받았고 네이버는 AI 브리핑 서비스를 앞세워서 검색 점유율 63%를 탈환했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서 가장 먼저 탈락했습니다. 5개 회사가 참여했는데 네이버의 1차 탈락을 점치니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유는 중국산 AI 표절 논란인데 네이버의 자사 모델 하이퍼클로바 X 시드 32B 싱크 모델에서 글과 대화 언어를 처리하는 뇌를 직접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 눈 역할을 하는 부분은 중국 알리바바 Q&AI 부품을 그대로 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핵심은 수많은 사진을 보며 익힌 기억을 함께 가져왔느냐였죠. AI는 사진을 보고 이것은 강아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국 AI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네이버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게 논란거리인데 네이버는 비전 인코더, 사진 보는 눈은 전 세계 표준화된 부품일 뿐 핵심 두뇌는 100% 네이버 기술이라면서 효율을 높인 전략적 선택이라고 부적했습니다. 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중국 AI가 어떤 사진을 학습하며 가중치를 쌓아왔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고 마치 출처나 해석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로 작성된 논문 같습니다. 감독이 어떤 렌즈인지도 모르고 영화를 찍고 있는 셈이죠. 근데 뭐 네이버 입장에서는 영화의 어떤 시나리오 구성, 연기자의 배우자의 연기 이런 게 중요하지 어떤 카메라로 찍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네이버 측에서는 주장할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그게 뭐 소니 카메라로 찍었던 삼성 카메라로 찍었던. 자, 네이버는 줄기차게 소브린 AI를 주장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한국형 AI입니다.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영어 기반으로 전 세계를 주름 잡을 때 네이버는 한국에서 우리말 데이터로 주도권을 잡았고요. AI에서도 이런 성공 신화를 이어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주권이라는 단어를 내세웠을 겁니다. 이런 네이버가 한국만의 독자 모델을 만드는데 중국 눈을 가져다 쓴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유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픈소스 모델을 썼다 해도 스스로 확보한 데이터로 가중치를 채워나간 것이 검증됐어야 하는데 가중치를 그대로 갖다 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고요. AI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하지만 주요 플레이어가 되기도 험난합니다. 한국인 사랑으로 성장해온 네이버가 이번 우여곡절을 딛고 AI 시대에서 심기일전하길 기대합니다. 26년 저희도 더욱 면밀히 AI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편집장이시네요.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아까 DRAM 가격하고 연동된 기사인데 새학기 노트북 사야 하는데 메모리 환율 부담에 노트북과 급등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노트북
랩탑 컴퓨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신제품의 경우 전작 대비 최대 100만원 가까이 인상되면서 새 학기를 앞둔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과 고환율 그리고 핵심 부품 원가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는데 갤럭시 북6 프로와 갤럭시 북6 울트라를 출시하게 되는데 두 제품은 2026년형 갤럭시 북6 시리즈 가운데 상위 모델로 출고가는 최소 341만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전작인 갤럭시 북5 프로 시리즈 176만 8천원에서 280만원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오른 가격입니다. LG전자 역시 노트북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는데 LG 그램 프로 AI 2026의 출고가가 314만원으로 전작 대비 5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델, 아수스, 레노버 등 상대적으로 중저가 브랜드로 인식되던 글로벌 제조사들도 일제일 출고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의 가장 큰 배경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 때문이고요. 네. 메모리 반도체 공급사들이 이 HBM과 서버용 DRAM 관련 메모리 생산에 집중하면서 이 PC와 스마트폰용 DRAM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이게 쇼티지가 된 거죠. 지금 PC용 DRAM 범용 제품 DDR4 8기가의 평균 고리고점 거래 가격이 지난해 3월에 1달러 35센트였는데 지금 9달러 30센트가 됐어요. 이야, 8배. 7배? 예. 거의 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노트북 핵심 부품인 프로세서 가격 인상도 부담 요인인데 갤럭시 북6 시리즈에는 인텔의 최신 코어 울트라 시리즈 3가 탑재됐는데 인텔의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이 18A 1.8나노가 적용이 됐고요. 해당 공정은 초기 수율이 낮아서 제조 원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정 개발과 설비 투자에 투입된 수십억 달러의 비용 역시 제품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고환율 환경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CPU나 이 GPU 등 핵심 부품은 인텔과 엔비디아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수록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업계에서는 AI 노트북 수요 확대와 함께 고사양 부품 채택이 늘면서 당분간 노트북 가격이 쉽게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소비자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모닝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